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생산사 2급 과정 노동시장론 담당하고 있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 같으면은 제 생각에 아마 앞에 세 번의 수업의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할까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회차하고 3회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내용을 엄청 많이 제가 집어넣고 시간을 맞추려고 또 설명을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편합니다. 예.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비중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고루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막연한 공포심, 그런 편견을 조금 줄이는 시간으로 오늘부터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제 오늘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로 한 거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완전경쟁 노동시장 이론이에요. 완전경쟁 노동시장 이론. 첫날 살짝 설명했어요.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뭐 가지고 경쟁한다? 임금 가지고 경쟁을 한다. 예, 그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일자리를 빨리 얻으려면은 임금을 낮추면 되고, 노동 공급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내가 노동자라면은 기업이라고 하면 노동수요자라고 하면은 빨리 노동자들을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은 임금을 높이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약이 없고, 그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 얘기 그대로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술 및 숙련이나 지역적인 고려를 제외하면 모든 노동자들은 직업의 선택이나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용자의 단결 조직이나 노동자의 단결 조직도 없다. 이런 문제도 풀어봤었죠. 네.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하나의 연속적인 노동시장. 그러니까 하나로 존재한다. 단일하게. 그래서 단일 노동시장이라고도 이제 보는 거예요. 완전경쟁 노동시장. 그러면 누가 이렇게 노동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이제 받느냐 써 있네요.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뭐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고전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좀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접근하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다, 또는 완전경쟁 시장이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분들이에요. 고전자에다가 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 중에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아담 스미스를 하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단어 써 있죠. 보이지 않는 손.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지하철이나 버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게 아니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이에요. 자율 조정 기능. 그게 무슨 말이냐? 내비두면은 알아서 저희들끼리 경쟁해가지고 균형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비둬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논리가 전개되냐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안 좋아해요. 시장에 맡겨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시각이.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진보적인 주장이기도 했어요. 언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경제학이라는 걸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당시는 이 변혁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 지배층에서 누구로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면 부르주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 어떤 힘의 균형이 넘어가는 시대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법에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고 말이죠.
뭐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쪽으로만 지나가게 하면서 통행세 받아먹고 뭐 방앗간 하나 만들어 놓고 꼭 우리 방앗간에서만 이제 이 방아를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그 사용료 비싸게 받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평민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도 낮고, 그다음에 자기의 재산권 같은 것도 잘 보호를 못 받고, 실컷 벌어놔도 그냥 막 뺏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평민 계급들이 이제 그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비둬라. 우리를 내비둬가지고 우리가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서 경제 행위를 해도 결국은 내가 부자 되고 너도 부자 되고 쟤도 부자 되고 다 그런 식으로 이기적인 동기 하에서 경제 행위를 해도 결국은 각각이 다 부자가 되면은 사회 전체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먹혀둘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좀 그 문제점들이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사람도 애기일 때는 어때요? 애기일 때는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그죠? 뭐 분유 먹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잘 받아 먹고. 예전에 그 분유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 기저귀 이렇게 갈아주면서 하는 멘트가, 아이고 그놈 변 색깔이 황금빛인 걸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 껄껄껄. 그러니까 뭐예요? 애기일 때는 잘 먹고 잘 배출만 해도 돼요. 그래도 좋다고 하죠. 하지만 다 큰 어른이 할머니한테 그 변 색깔을 보여주는 그 변을 가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자본주의가 싹을 틔우던 초창기에는 그냥 내비둬라. 알아서 다 이렇게 경제 행위하면은 잘 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들어서면은 무제한적으로 놔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논리도 나오는 거죠. 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조정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 이제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엎치락 뒤치락해요.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내비둬라 하는 게 이제 비중을 두는 분들은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비두면 결국 힘센 놈이 그냥 승자 독식처럼 시장을 교란해가지고 이제 착취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자본주의 붕괴되니까 그거 내비두면 안 되고 정부가 그 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점을 알고 이제 접근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떤 관점이에요? 내비둬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라는 걸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만약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묶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묶음으로. 이런 단어들은 어디서 나온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나오는구나. 네, 그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 노동시장 이론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보상 원리.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인적 자본 이론. 그럼 보상 원리는 뭐냐? 제목 그대로 보상해주는 원리예요. 그럼 뭘로 보상해주냐? 임금으로 보상해준다. 왜 보상해주냐? 남들보다 불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남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뭐 더럽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잘 못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대신에 돈을 어떻게 준다?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많이. 안 그러면 아무도 그 일을 안 한다. 왜?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내가 미쳤냐? 똑같은 임금 받는다면은 당연히 편하고 쉬운 일 하지 왜 힘든 일 하겠냐?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 있죠. 힘든 일 하면은 돈 많이 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 원리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뭐 해먹고 사는지 관심도 별로 안 가질 거예요. 부러울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일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러면 나보다 돈을 많이 벌까? 반대로 저 사람이 아주 편하게 팽팽 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대신에 뭐 월급은 나보다 적겠지.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나만 잘하면 되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론. 이거는 뭐냐면 사람도 일종의 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자본으로.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예. 그게 써있네요. 간단하게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번다. 사람한테 하는 투자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육이나 훈련. 여기 빨간색으로 인과관계 적어놨죠.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서 수익이 증가한다. 고수익 고임금.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참고서 사게 돈 주세요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인의 과거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돈을 주셨냐면은 야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참고서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거 너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거다 하면서 주시는 투자하는 거면 투자하는 거다 이러면서 가지고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아들 자랑 배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성공을 날렸죠. 뭐라고? 우리 아들은 막 자랑하다가 투자금을 주면 참고서 사라고 돈 주면 횡령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2만 원 주면은 18,000원 주고 사면 2,000원 나오면은 다시 거스름돈 갖다 주더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탁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만 해도 이겨요. 근데 그날은 저희 어머니가 졌대요. 왜 졌냐 봤더니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이제 받고 또 이제 반격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들은 당연히 횡령도 안 하지만 장부를 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용돈을 주거나 뭐 주면은 아들이 이렇게 장부에다 기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 얼마 날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겠죠. 그 아주머니가 아들한테 야 너는 왜 거기 장부에다가 그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했던 얘기가 어머님 제가 이렇게 장부에 이걸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갔을 때 그 배우자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줬을 때 뭐라고 잔소리하면은 이 장부를 딱 열어서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려고 장부를 기입 중입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아들 자랑 배틀에서 패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 정도 장부를 적어보니까 투자금이 2배, 3배 오르더라 뭐 그런 건데 그게 요거예요.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의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난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요 인과관계가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요걸로 모든 사회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데가 있다 이거죠. 속된 말로. 뭐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같은 대학교에 같은 학과에 학점도 같고 다 똑같아. 근데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월급이 적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걸로 설명 안 돼요. 이걸로 설명하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은 그거는 그 여성이 공부를 적게 해가지고 생산성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월급이 적은 거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교육 수준이고 생산성이 동일한데 왜 낮냐? 그거는 현실에 차별이 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들으실 얘기인데 뭐 문제 보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적 자본 이론을 너무 강조하면 그 성별 임금 격차에서 성차별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적 자본 이론만 너무 강조하면 성차별 문제는 조금 놓치는 간과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한계가 있어요.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 부분은 이제 과연 교육 훈련을 더 많이 시키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산성이 진짜로 올라갈까? 실제로 증명된 바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푼 또 이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인적자본 이론을 좀 마무리 지어드려야 되니까. 자, 그다음 세 번째 인적자본의 투자 대상.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투자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학교 교육이나 정규 교육. 예,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 자본 형성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훈련, 그죠? 교육 훈련 많이 시키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서 고임금, 그죠? 이거.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으로 노동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고 여기에 따르는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통은 지배층이 피지배층한테 교육을 하질 않아요. 모아놓고 이렇게 학교 교육 같은 어떤 집체 교육, 거의 반강제적인 교육을 안 시켜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무식하게 만들려고 하죠. 왜? 알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넘보니까. 그냥 문자 생활도 누구만 하는 거예요? 지배층만.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자를 아냐 모르냐잖아요. 그죠? 예. 그러던 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배층들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그 왜 갑자기? 갑자기 마음씨가 좋아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시키려면은 글도 읽을 줄 알고 설명서도 봐야 되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뭔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추론도 할 줄 알고 셈도 할 줄 알고 말이죠. 그래야 되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노동자로서 활용해야 되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그 여담이지만 그 세종대왕이 참 그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 그죠? 예. 유럽보다 몇백 년 앞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글을 배워라. 그죠? 그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누구들이 글을 알아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 정교하게 통치할 수 있다. 그죠? 인류 역사에 그런 왕은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 해봐야 뭐 다 땅 넓힌다고 하면서 뭐 학살, 뭐 방화 이런 거인데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이 세종대왕은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안타깝죠. 예. 그죠? 예. 그 가치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덜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예. 어쨌든 그 다음 두 번째 현장 훈련, 예. OJT.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얘기하고 또 영어가 나오니까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OJT 하면은 약자가 on the job training. 그러니까 일하면서 훈련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교육 훈련 방법의 일종으로서 취업자가 취업 후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지식이나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제 얻어가는 거. 도제식 훈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수, 부사수. 그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그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형태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끼고 선배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전화 콜 들어오면은 선배가 콜 받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같이 들으면서. 그러고 나서 다음 콜 들어오면 다음에는 당신이 해보시오. 그러면 아, 예 해가지고 이제 이 목소리로 콜센터 상담원을 했었다. 예. 그래도 요건 이제 자랑을 하자면 우수 상담원이 됐었어요.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주. 이건 뭐예요? 자신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 보다 알맞은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 거, 그것도 투자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떠올려 보시면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건강, 이거 당연한 거죠.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예. 정보, 노동시장 정보의 획득으로 탐색 비용을 줄이면 그 고용 생활에 더 많은 경제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데를 빨리 알아내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뭐 이런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얻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고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모상 아까 살짝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온 건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인적자본 이론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은 교육 훈련 많이 받으면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 가지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거기에 비판으로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선별가설 빨간색으로 선별가설은 인적자본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교육은 신호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3 수험생이 왜 대학에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인적 자본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그 생산성에 부합하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별가설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대학 가 간판 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간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면 당신의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대졸자를 고졸자보다 선호하니까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근데 누가 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부족한지는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학력이 높으면은 그래도 그 정도 학력이면 일 잘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학력이 이 메이커 같은 거예요. 신호 역할. 예. 마트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어떤 거 사요? 뭐가 좋은지 모르면은 우리부터도 메이커 붙어 있는 거 사잖아요. 그죠? 예. 그 메이커 붙어 있는 게 뭔가 좀 품질이 좋으니까 메이커가 붙어 있겠거니 하고 그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적 자본 인원하고 선별가설이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뭐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틀렸다 이건 아닌데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다르다. 그런 차이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선별가설은 인적 자본에 대한 비판론, 교육은 신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단어, 뭐 교육을 통한 고생산성과 고임금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시험에도 나오는 표현이니까 눈에 좀 담아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완전 경쟁 노동시장 이론은 설명이 끝났어요. 그죠? 고전학파나 신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거였고 이상적인 상태고, 그죠? 그래서 보상 원리는 내가 남들보다 힘든 일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내가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으면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거니까 그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이제 제기하면은 보상 원리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는 당신이 매일 그 편한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게을러 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부지런하게 찾아서 하면 되는데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인적 자본 이론을 강조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남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어야지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월급이 적니 어쩌니 그러는 겁니까? 공부를 더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두 주장이 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내가 부지런하게 힘든 일 찾아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자기 개발해가지고 교육 훈련 많이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기분이 나빠요. 물론 안 나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분이 안 나쁘고 그게 막 때늦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게을러서 그래, 그래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구나, 이제라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지.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자기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나쁜 이유는 그 보상 원리하고 인적 자본에서 주장하는 그 얘기가 100% 다 들어맞으려면은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어야 돼요.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이면은 그 말이 맞는데, 현실의 노동 시장이 과연 완전 경쟁 시장이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일 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돈을 못 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부지런함의 정도를 뭐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손쉽게 보는 방법이 일찍 일어나냐 아니냐 가지고, 그죠? 출근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지하철 첫 차를 타는 사람들, 그죠? 그 경비원 어르신분들,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 뭐 건물 청소 용역 업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때요? 첫 차를 타요, 새벽에. 그것도 한 30분 일찍 와요. 왜? 그
저기 미리 타려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택시는 탈 수 없으니까 걸어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부지런한데 돈을 많이 버느냐? 그 부지런함에 비해서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최저임금과 항상 경쟁하죠. 왜 이렇게 제가 잘하냐? 제가 예전에 첫 차를 타봤어요. 언제? 저는 밤새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귀가하고 그분들은 출근할 때. 그러니까 하루의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그죠? 근데 그게 보상 원리만 가지고 설명 안 된단 말이죠. 또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기업에서 면접 보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차별해버리면 또는 뭐 빈부격차가 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하면 애초에 교육 그 자체부터가 이미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는 노동시장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분단이 돼버려요. 분단이. 그래가지고 좋은 상류층 노동시장대로 돌고 그 뭐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하루층이라고 하면 하루층끼리만 돌아가는 형태로 넘어가질 않아요.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오지도 않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분단 노동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분단된 상태에서는 노동자 개인만을 닥달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인이 노동 공급자 본인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빈부격차가 있거나 차별이 존재하거나 제도적인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분단 노동시장 이론. 설명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노동시장을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른 특성, 다른 속성을 가진 노동자가 나눠져 가지고 분단된 상태의 노동시장에서 따로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호 간의 이동이나 교류가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도 서로 차이가 현저한 그런 시장, 그거를 분단 노동시장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련된 이론이 좀 많은데 완전 경쟁 노동시장 이론은 관련 이론이 2개였잖아요. 여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시험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핵심만 2가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내부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기업 내부에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노동시장이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으로 분단돼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 뭐냐? 그 임금의 결정이라든지 직무의 배치 전환, 승진 등이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쉽게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로 대기업들. 그러니까 구멍가게는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죠. 직원 1명 있는데 직원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뭐 조달하고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대기업들은 규모가 크니까 누구 하나 자리 비워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신입사원만 외부에서 뽑아요.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경로를 통해서 뭐 사원, 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뭐 그런 직급 체계는 뭐 조금 단순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는 위계적인 직무의 서열이 존재하고 하는 거죠. 그 서열 그래서 그 경로 따라서 쭉 커나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경력직이 들어오기 쉬울까요? 그러긴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내부 승진 기회가 많고 만약에 뭐 부장 자리가 비면은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한 형태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승진을 시켜주려면 뭘 알아야 승진도 시켜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교육훈련의 기회도 많다. 그리고 기왕에 이제 교육훈련을 시킨다면은 아무데 여기저기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그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돈이면은 우리 회사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위주로 또 이제 훈련을 시킬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우리가 기업 특수적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고용 계약. 그러니까 계약직을 쓰는 게 아니죠. 사원부터 쭉 키워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오래 데리고 있을 사람들, 키워나갈 사람들. 그래서 고용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임금도 많이 준다. 고임금. 그러니까 비율을 드러났죠. 내부 노동시장은 뭐 온실,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는 조직의 단맛, 조직의 단맛, 조직의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외부 노동시장, 야생 상태,
들판, 예? 상대적으로 어때요? 춥고 배고프고 비바람 몰아치면 그냥 막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이 이제 최초에 이제 그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때 다 어디 가려고 하겠어요? 다 내부 노동시장 가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누가 좀 미쳤다고 안 좋은 데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노동시장은 바깥에 실업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실업. 딴 데는 안 가요. 죽으나 사나 대기업.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대로 외부 노동시장은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아우성이에요. 구인난. 뽑아놓으면 나가고 뽑아놓으면 나가고. 왜? 당연히 안 좋으니까 더 좋은 데 있으면 바로바로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적 자원의 어떤 배분의 어떤 그 비효율, 불균형을 막 초래하는 거죠.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겠죠. 그게 지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에 뭐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그 수험생분들은 조금 눈여겨 보시면 좋아요. 왜? 잘 나오니까. 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요 세 가지 말고 엉뚱한 거 틀린 보기로 되고, 주관식에서는 이제 세 가지 쓰세요라고 내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숙련의 특수성. 다른 말로 그 기업 특수적 훈련이라고 해도 돼요. 설명은 써 있죠. 특정 기업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훈련. 그게 기업 특수적 훈련. 그러면 기업 특수적 훈련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술을 특수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딴 데 가서는 그 기술을 못 써먹어요. 우리 회사에서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막 가르쳐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딱 우리 내부 구성원들, 우리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만 가르쳐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기가 쉽다. 그 얘기고. 현장 훈련은 뭐라 그랬어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훈련받는 거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훈련을 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일하면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또 숙련도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노동시장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기가 쉬운 거고, 그다음에 관습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그 회사 내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업무 관행이나 관습 같은 게 존재한다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경력직들은 적응하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내부 사람들끼리는 손발이 착착착 맞죠. 그죠?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매뉴얼이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또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1차도 나오고 2차도 많이 나오니까 설명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노동시장 이론이죠. 예, 분단 노동시장 이론 두 번째 거. 예, 하나가 아까 내부 노동시장 이거는 내부 노동시장 이론, 요거는 이중 노동시장 이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노동시장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써 있죠. 노동시장이 1차와 2차로 분단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은 좋은 조건, 2차 노동시장은 뭐? 열악한 근로조건.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1차가 1부 리그, 1군, 메이저 리그. 2차가 2부 리그, 2군, 마이너 리그. 그죠?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1차 노동시장이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그러니까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고, 2차 노동시장은 반대로 그 외부 노동시장,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영세한 그런 어떤 뭐 특수고용직 뭐 이런 형태의 그런 노동시장, 비정규직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시장이라고 떠올리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아랫목하고 윗목이라고도 이제 비유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랫목이 어디야? 아랫목이 1차, 윗목이 2차. 아랫목하고 윗목은 아시죠? 요것도 이제 이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이해하시는 분과 못 하시는 분이 좀 연령이 구분이 되는데, 예전에 그 이제 온돌방을 이제 그 보면은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열기가 제일 처음 닿는 곳, 거기가 아랫목. 그럼 이제 기름종이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붙여놓으면은요, 그 니스 칠해놓으면은 아랫목은 뜨거우니까 그 타가지고 시커무리해지고, 저쪽 위쪽 가면 이제 냉기가
온기가 맨 마지막에 전달되는 저쪽 아궁에서 먼 쪽은 이제 윗목, 거기는 허옇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딱 끄면 어디부터 추워지는 거예요? 윗목부터. 마지막까지 온기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랫목. 그러니까 아랫목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메주 같은 거 쏘아가지고 놔두고 이불 뒤집어 놓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밥 이렇게 공깃밥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기밥솥처럼 이불로 뒤집어 놓고 뭐 그죠? 예. 그때를 아십니까? 지금 하는 건데 이제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1차 노동시장이 아랫목이고 2차 노동시장이 윗목이니까 만약에 불을 딱 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불경기가 닥쳤다. 경기가 후퇴했다. 냉각했다. 어디부터 얼어 죽는다? 윗목. 2차 노동시장부터. 그죠?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이런 형태로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가만히 그냥 방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분단 노동시장 이론의 정책적 시사점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 이론은 정책적 시사점이 없었어요. 예. 왜?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뭘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니까 내비둬라 이거예요. 정부는 개입하면 안 되고. 그런데 분단 노동시장 이론에서는 아니다. 내비두면은 결국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본인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방치하면 되겠느냐? 세금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도와줘야지 해서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쓸 때도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인적 자본 투자 계획이나 직업 탐색에 대한 지원과 같은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인적 자본 투자 계획이라는 게 교육 훈련이잖아요. 직업 탐색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힘든 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닥달하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당신이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당신이 더 힘든 일 찾아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더 다그쳐라. 그 얘기니까 공급 측면을 정부가 건드린다는 얘기는 노동 공급자가 노동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두 번째, 수요 측면에. 그러니까 노동 수요 측면을 건드려 주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놨죠. 공공적인 고용기회 확대가 뭐예요? 정부가 노동 수요자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써라. 수요자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또는 임금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보통 누구한테 줍니까? 기업들한테 주잖아요. 노동 수요자들한테. 보조금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직원 1명 뽑을 거 2명 뽑든가 아니면은 뭐 월급을 뭐 100만 원 줄 거 뭐 200만 원 주든가 이렇게 해라. 응? 그러면 비정규직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점. 그다음에 차별도 철폐. 이것도 누구한테? 노동 수요자들한테 주문을 하잖아요. 성차별하지 말아라. 연령 차별하지 말아라. 인종 차별하지 말아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지 말아라. 지역 차별, 종족 차별 뭐 하여튼 차별 많잖아요. 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수요자들한테, 기업들한테. 왜?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노동자가 노력을 많이 해도 차별하면 꽝이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예. 세 번째, 내부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노동 소외를 방지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할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화두가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속이 아니고 예전에 뭐 찰리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즈인가 그거 저 초등학교 때 그게 코미디 프로인 줄 알고 봤다가 잤는데 졸려가지고 근데 초반에 보면 약간 웃긴 장면도 나와요. 보니까 이렇게 뭐 그 주인공이 찰리 채플린이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톱니바퀴 속에 빙빙 돌고 나와가지고 눈이 막 해롱해롱해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산재요, 산재. 근데 거기서는 이제 코믹스럽게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종의 부속처럼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이런 데들이 그 직격탄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소외를 방지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의식적인 부분도 건드려 줘야 된다. 그 얘기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완전 고용을 위한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주장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완전 고용이라는 말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어떨 때 비자발적 실업이 많이 생기냐? 불경기에 많이 생긴다. 그럼 불경기에 누가 비자발적
실업이 되기 쉽냐? 외부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비정규직, 뭐 중소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으니까 그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게끔 어떻게 그 경기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써가지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만 단독으로도 물어보니까 좀 개념을 좀 적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경기 활성화예요. 경기 부양.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정정책, 금융정책. 금융정책은 다른 말로 통화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재정정책부터 설명을 하면은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재정이라는 게 나라의 그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걷고 세금 쓰고 이런 거. 그걸 통해서 뭔가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부 지출 증대는 뭐예요? 불경기에는 그 가계도 소비를 잘 못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우리라도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막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그 간접자본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내고 예전에 뭐 그 뭐예요 그 미국의 그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그게 그거예요. 정부 지출 증대. 그다음에 이제 조세 감면이라는 거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소리인데 어떤 방향, 어떤 목적 때문에 세금 줄여줄 테니까 그만큼 그는 소득이 늘어날 테니 그거 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세요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경기를 살리려고. 그다음에 금융정책은 뭐예요? 통화량을 가지고 이제 이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려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제 혈액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이제 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야 피가 잘 돌아야 뭐 혈기가 이제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경제도 통화량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게 하려고 가장 손쉽게 쓰는 방법이 어떻게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죠. 금리를 낮출 테니까 싼 이자 가지고 이자가 싸면 돈을 많이 빌릴 것이고 그 빌린 돈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할 테니까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물론 의도한 대로 결론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상이면은 뭐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닭을 많이 사 먹었으면 그래도 그 어떤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경기에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지만 이제 닭을 사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아파트를 많이 사 먹어 가지고 다 같이 힘든 가격만 올라가는 뭐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이 정책을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분명히 저런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쓰면은 그 비자발적 실업을 이제 줄여가지고 실업의 감소 효과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따라온다.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물가 상승. 워낙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세트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면은 실업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대신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없고 이 수위를 조절하더라.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말만 보면은 좀 부드럽고 뭔가 융통성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느낌이 좋은데 요게 내가 노동자냐 또는 내가 기업주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한번 유형을 설명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경제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장사가 잘 되면은 뭐 이 노동력을 갖다가 많이 뽑았다가 안 되면 막 확 잘랐다가 또는 뭐 임금도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그러니까 노동 비용, 인건비를 갖다가 그 아주 그 신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맞춰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비정규직 문제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 종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외부적 수량 유연성.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해고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르기 쉽다. 쉽게 말해서. 여기 예를 들어놨죠. 기간제, 계약직 고용.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을 고용하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주된 목적은 내보내기 쉬우니까. 계약직이 아닌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은 근로기준법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되고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지켜야 되고 거기에다가 양정이 또 정당하냐 별의별 그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해고하는 게. 하지만 계약직은 어때요? 계약 기간 끝나면은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갱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효성이 있으니까 좀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 순환 유연성. 또 두 번째, 내부적 순환 유연성은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르는 건 아닌데 신축적으로 근무 시간을. 대표적인 게 뭐 탄력적 근로시간제. 평균을 내 가지고 법정 근로시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더라도 추가로 할증임금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반대로 또 노동자들은 이 생활 리듬이 깨지니까 그렇게 또 좋아하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장이 다르죠. 그다음 외부화. 외부화는 그 아웃소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웃소싱.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이런 표현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외부로 전가시키는 것. 사람을 내가 쓰는데 당연히 그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 퇴직금, 그다음에 뭐 연차휴가 여러 가지 그 노동법에 대한 어떤 그 준수 의무 이런 걸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파견 주거나 파견 회사에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하지만 노동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기능적 유연성은 다기능화. 여러 가지를 할 줄 알게 해주는 거. 그렇죠? 멀티플레이어. 예전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공격수만 하면 안 된다. 멀티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수비수도 할 줄 알고 공격수도 할 줄 알고 미드필더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임금 유연성은 임금의 차등 지급. 성과급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일 잘하면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고 장사 잘 되면 많이 주고 장사 안 되면 적게 주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기업들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고 반대로 노동자들은 4번 기능적 유연성 빼고는 그다지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없죠. 비정규직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입장이 좀 다르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커지는 걸 싫어하고 기업들은 좀 좋아하고 뭐 그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이 아닌 것은 4번.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에요. 두 번째,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첫 번째, 수량적 유연성에는 해고의 용의,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도입 용이한 정도, 근로시간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외부적 수량 유연성하고 내부적 수량 유연성 합친 거예요. 근데 기능적 유연성에는 임금 유연성, 하청 등 작업의 외부화가 있다. 이게 틀렸네요. 각각 별개 개념인데 그 기능적 유연성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용, 임금, 노동시간 등의 지표로 측정될 수 있지만 노사관계 변수는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가요?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거하고 거의 일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하고 이 노사관계 문제가 얼마나 영향이 많아요. 막말로 정규직으로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내일부터 여러분들을 다 파견으로 돌리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웅성웅성 하다가 없던 노조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많이 미치겠죠. 그게 틀렸고 3번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경제환경 변화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게 개념의 정의니까 이게 맞죠. 4번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고 직무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가 아니고 미국.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IMF 외환위기 이후로 되게 유연성이 높아졌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 저도 아까
저번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콜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대부분 콜센터는 외주를 주죠. 아웃소싱.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우리나라에서 직영 콜센터, 제가 아는 직영 콜센터는 119하고 112 거기는 정직원 분들이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은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소비자가 콜센터 전화하면은 국제 전화로 인도에서 받는데요. 인도에 있는 거예요, 콜센터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그 정도로 그죠? 예. 그래서 하여튼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고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인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높이게 해주겠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만한 거. 뭐냐 이거죠. 1번 보기 학력별 임금격차가 큰 경우. 이 경우는 저소득층의 학력만 올려준다면 임금 높일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특정 집단에 대한 채용 차별이 심한 경우.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켜줘도 그래가지고 능력이 올라가도 너 어디 사니? 어? 아버지 뭐 하시니? 저소득층이네? 이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면은 기회도 안 주면 그럼 소용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보여요. 4번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이 불안전하여 소득 제약이 교육 투자에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무슨 말이에요? 돈 없어가지고 교육 못 시켜주고 있다. 그 소리죠. 저소득층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정부가 돈 지원해주면은 교육하면 효과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교육훈련비 지원해줘도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큰 거는 2번. 차별을 해버리면 말짱 꽝. 자, 4번. 노동력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론은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예. 노동력의 동질성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완전경쟁 노동시장.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었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1번이죠. 예. 나머지는 다 분단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5번 문제. 노동시장에 관한 신고전학파의 주장이 아닌 거. 신고전학파는 완전경쟁 노동시장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경쟁적 노동시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유로운 이동 이것도 너무 쉽네요. 그죠? 분단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분단 이거는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아니고 분단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2번. 6번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이유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번 볼까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 그렇죠? 실업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내 코가 석자니까 아무데나라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고, 그죠? 협상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 이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참가율 증가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어머님들이 이제 경력 단절됐다가 재진입할 때 노동시장으로 그때 보통 보면은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재진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건 이제 맞아요. A번은. 그다음에 두 번째, B번 제조업 부문의 비중 증가. 요거는 좀 관련이 좀 떨어지겠네요. 왜냐하면 파견 비정규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파견하고 계약직인데 파견법에 보면은요 제조업의 생산직은 파견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면 말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근데 제조업이라고 했으니까 B번은 좀 빼야 되겠죠. C번은 맞는 말이고, 그죠? 경영 합리화의 압력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도 비정규직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A하고 C. 그래서 답이 두 번째 거죠. 네. 그다음에 7번. A 기업은 기업에 특화된 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B 기업은 모든 기업에 필요한 일반 훈련 더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기업 특수훈련, A 기업은 기업 특수훈련을 받았고 B 기업은 일반 훈련을 받았대요. 기업 특수훈련은 받아놓으면 어때요? 다른 데 가서는 못 써먹지만 그 기업에서는 써먹을 수 있다 이거고, 일반 훈련은 어디 가서나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기업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잘 안 나가요. 왜? 나가면 속된 말로 개털이에요. 왜? 그 기술을 못 써먹으니까 그 특수적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 가지고 그 사람의 몸값이 정해져요. 하지만 일반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일하나 나가서 일하나 어차피 그 기술을 여기서 써먹고 저기서 써먹으니까 몸값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사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또한 해고의 가능성도 낮아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을 먼저 해고를 시키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들여다 써야 될 때 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회사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른 데는 잘 없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요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은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고의 가능성도 낮고 사직의 가능성도 낮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고 가능성만 물어봤으니까 뭘 고르면 되겠어요? A가 특화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2번이죠. B가 일반 훈련이니까 더 해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이 이후에 남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두 가지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실업, 그러니까 실업의 어떤 종류, 그다음에 뭐 대책, 실업률 구하는 거, 뭐 고용률 구하는 거, 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또 들여다봐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하고 관련된 주제, 뭐 임금과 관련된 학설, 그다음에 임금의 격차, 최저임금제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노사관계. 앞으로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이번 회차까지 4회차니까 이 2회차가 남았는데 지금 그 남은 2회차 동안에 지금 제가 예를 이제 설명해 드린 것들을 할 건데 요것들은 그래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것처럼 주로 이제 그 말만 쭉 잘 들어도 좀 이해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오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